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차량 상태 동역학 그리고 시뮬레이션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자율주행차의 움직임을 물리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수학적으로 모델링하며 시뮬레이터에서 실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오늘의 목표입니다. 이번 강의의 주요 목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차량의 상태를 정의하는 핵심 변수들을 이해합니다. 위치, 속도, 요각, 조향각, 그리고 슬립입니다. 둘째, 단순한 기구학 모델에서 시작해 비선형과 다물체 모델로 확장되는 차량 동역학 모델링 방법을 배웁니다. 셋째, 이러한 상태 방정식을 센서 데이터, 시뮬레이션, 그리고 제어 알고리즘과 연결하여 실제 차량 거동을 예측하고 제어하는 방법을 익힙니다. 오늘 강의는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차량의 상태 변수를 이해하고, 둘째, 이 생태들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모델링하며, 마지막으로 이런 모델을 기반으로 차량의 움직임을 시뮬레이션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는 실제 자율주행 시스템에서 핵심이 되는 구성 요소입니다. 즉, 상태를 정의하고 모델로 표현하며 시뮬레이터로 검증하는 과정이죠. 자, 이제 차량의 상태, 즉 vehicle states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차량의 상태란 현재의 위치, 방향, 그리고 속도같이 차량의 운동 상태를 정의하는 물리적 변수들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런 변수들을 통해 시스템의 현재 상태를 표현하고 이후 동역학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의 기초로 활용합니다. 차량 상태의 첫 요소는 바로 위치입니다. 위치는 전엽 좌표계나 지역 좌표계 안에서 차량의 평면상 이동을 나타냅니다. 보통은 차량의 무게중심, COG 혹은 기준 프레임을 기준으로 정의하며 X축 및 Y축 좌표로 미터 단위로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 보이는 트랙에서 차량이 X는 2.5m, Y는 3.8m 지점에 있다면 그 좌표가 바로 차량의 포지션 값이 됩니다. 이제 헤딩, 즉 차량의 회전 방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헤딩은 현재 좌표계의 X축을 기준으로 차량이 얼마나 회전했는지를 나타내며, 즉 차량이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라디안 단위로 표현하며 마이너스 파이에서 플러스 파이까지, 즉 마이너스 180도에서 플러스 180도 사이로 표현하거나 0에서 2파이, 즉 0도에서 360도 사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시스템에서는 롤 피치 요각이나 로테이션 매트릭스, 쿼터니언 같은 다양한 형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회전, 로테이션 성분만 다룬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 슬라이드는 헤딩 각도를 원형 좌표계로 표현한 미습을 보여줍니다. 왼쪽은 0에서 2파이, 즉 0도에서 360도까지의 범위를 나타내고, 오른쪽은 마이너스 파이에서 플러스 파이, 즉 마이너스 180도에서 플러스 180도까지의 범위를 표시합니다. 회전 방향에 따라 반시계 방향은 양의 값, 시계 방향은 음의 값으로 정의되며, 이는 로보틱스 및 차량 동역학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표준 규약입니다. 이제 우리는 전역 좌표계에서 벗어나 트랙의 곡선을 기준으로 한 프레네 프레임을 살펴봅니다. 프레네 프레임은 곡선을 따라 움직이는 좌표계로 곡선의 접선 방향과 곡률에 의해 정의됩니다. 이 좌표계는 3개의 벡터로 구성됩니다. 곡선의 진행 방향을 나타내는 접선 벡터 T, 곡선의 법선 방향을 나타내는 법선 벡터 N, 그리고 두 벡터의 외적, 크로스 프로덕트로 정의되는 이항 벡터 B입니다. 이 좌표계는 3개의 벡터로 정의됩니다. 먼저 접선 벡터 T는 차량이 곡선을 따라 이동하는 순간적인 진행 방향을 나타내며 트랙을 따라 앞쪽을 향하는 방향, 즉 차량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법선 벡터 N은 접선 벡터에 대해 직각 방향으로 차량이 트랙 중심선으로부터 좌우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 즉 횡방향 오프셋, 레터럴 옵셋을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이항 벡터 B는 접선 벡터와 법선 벡터의 외적, 크로스 프로덕트로 계산되며 트랙 평변에 대해 수직으로 솟은 방향, 즉 밑쪽 방향, upward direction을 정의합니다. 이렇게 T, N, B 세 벡터는 각각 진행 방향, 측면 방향, 수직 방향을 나타내며 서로 직교하는 정규 직교 좌표계, 오르토고널 코오디네이트 시스템을 이룹니다. 이러한 프레네 프레임을 사용하면 차량의 위치와 자세를 트랙 중심선을 기준으로 훨씬 더 직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차원 평면에서 프렌의 프레임은 두 개의 좌표, 바로 S와 D로 단순화됩니다. 먼저 S좌표는 차량이 트랙을 따라 얼마나 전진했는가, 즉 기준 경로를 따라 이동한 누적거리, 프로그레스를 나타냅니다. 트랙의 시작점에서 S는 0으로 시작하며 차량이 전진할수록 S값이 점점 증가합니다. 이 값은 직선거리가 아니라 트랙의 공류를 따라 측정된 곡선거리, curvilinear distance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마치 자동차의 주행거리계가 트랙의 길이를 따라 누적되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에 D좌표는 기준 경로로부터의 측면의 거리, lateral offset를 의미합니다. 차량이 트랙의 중심선 위에 정확히 있을 때 D는 0이고 트랙의 왼쪽으로 벗어나면 양수, 오른쪽으로 벗어나면 음수로 표시됩니다. 이 부호 규칙은 오른손 법칙, right hand rule에 따라 정의되며 이는 자율주행 차량의 위치 판단과 궤적 추종 알고리즘에서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S는 차량이 얼마나 앞으로 이동했는가, D는 차량이 트랙 중심에서 얼마나 옆으로 벗어났는가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SD 좌표계를 사용하면 곡선을 따라가는 차량의 움직임을 단순하고 직관적인 두 변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프렌의 프레임이 실제 주행 환경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왼쪽 그림은 트랙 중심선으로부터의 거리, 즉 차량의 측면 편차 D를 나타냅니다. 이 값은 차량이 트랙의 중심에서 얼마나 옆으로 벗어나 있는지를 미터 단위로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D가 마이너스 0.8m라면 차량이 중심선의 오른쪽으로 0.8m 떨어져 있음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차량이 트랙의 왼쪽으로 약간 치우치면 D는 양수, 오른쪽으로 치우치면 음수가 되며 이는 앞서 배운 오른손 법칙 right hand rule에 따라 정의됩니다. 오른쪽 그림은 차량이 트랙을 따라 얼마나 진행했는지를 나타내는 S좌표, 즉 진행거리, 프로그레스를 보여줍니다. 트랙은 여러 개의 웨이포인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웨이포인트는 전역 좌표계에서의 XY 좌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웨이포인트들을 순서대로 연결하면 트랙 전체의 궤적, 트래젝토리를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폐쇄루프 형태의 트랙에서는 첫 번째와 마지막 웨이포인트가 동일하므로 차량이 연속적인 주행 루프를 형성하며 반복적으로 주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자율주행 시뮬레이션이나 경로 계획, 패스 플래닝에서는 이런 프렌의 표현 방식이 매우 강력합니다. 복잡한 곡선 트랙을 두 개의 단순한 변수 S와 D로 변환함으로써 제어와 예측 과정을 훨씬 더 직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차량의 선속도, 리니어 벨러시티와 가속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선속도는 차량의 위치가 시간에 따라 얼마나 빠르게 변화율을 나타내는 물리량입니다. 이러한 값들은 차량의 좌표계에서 X, Y, Z 방향으로 측정됩니다. 일반적인 차량에서는 운동을 두 가지 성분으로 나누어 표현합니다. 성분은 차량의 진행 방향, 즉 X축을 따라 앞뒤로 움직이는 속도이며 횡방향 성분은 그의 수직한 Y축을 따라 좌우로 움직이는 속도입니다. 이러한 값들은 다양한 센서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GPS는 전역 좌표계 기준의 속도를, IMU는 가속도와 자세 변화를, 휠속도 센서는 노면 기준의 속도를, 피토 센서는 공기 흐름을 이용한 속도를 측정합니다. 속도의 단위는 초당 미터, 즉 미터 퍼 세크, 가속도의 단위는 초제곱당 미터, 즉 미터 퍼 세크로 표현됩니다. 마지막으로 각 축의 방향은 오른손 법칙 right hand rule에 따라 정의되며 이는 위치, 속도, 가속도의 방향 관계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이 개념은 이후 다룰 동역학 모델링, 다이내믹스 모델링과 제어 단계의 기초가 되며 차량의 실제 움직임을 수학적으로 예측하고 시뮬레이션 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이제 선형 운동에서 차량 무게중심을 기준으로 한 회전 운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회전은 각속도 오메가와 각가속도 알파로 표현합니다. X축을 중심으로 한 회전은 롤이며 차체가 좌우로 기울어지는 운동입니다. 표기는 오메가 X, 알파 X입니다. Y축을 중심으로 한 회전은 피치이며 노즈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운동입니다. 표기는 오메가 Y, 알파 Y입니다. G축을 중심으로 한 회전은 U이며 좌우로 방향을 트는 회전입니다. 표기는 오메가 G, 알파 G입니다.
이 세 가지 회전과 X, Y, G 방향의 병진 운동을 합쳐서 6자유도 모델을 이룹니다. 측정은 보통 IMU의 자이로스코프와 가속도계를 사용합니다. 가속도계는 중력 가속도를 함께 측정하므로 보정이나 필터링으로 중력을 제거해야 정확한 선가속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오른손 법칙 기준을 일관되게 사용해야 롤, 피치, 요의 부호가 혼동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어와의 연결을 기억하세요. 큰 횡 가속은 보통 큰 요 레이트와 연관되고 롤과 피치의 과도 응답은 하중 이동과 그릿 상태를 보여줍니다. 이 신호를 해석해야 언더스티어, 오버스티어, 감쇄 부족 같은 문제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조향각 델타입니다. 델타는 전륜이 가리키는 방향과 차량 X축, 즉 진행 방향 사이의 각도입니다. 단순화한 바이시클 모델에서는 좌우 전륜이 같은 조향각을 가진다고 보고 하나의 값으로 다룹니다. 단위는 도 또는 라디안을 사용할 수 있지만 제어기와 로깅에서 항상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기하학적으로 조향은 곡률을 결정합니다. 작은 각도에서는 곡률 카파는 탄젠트 델타를 필 베이스 L로 나눈 값에 가깝고 요 레이트는 속도 곱하기 곡률로 근사할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델타가 기구 한계로 포화되고 실제 궤적은 타이어 슬립의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조향 센서를 캘리브레이션하고 부호 규칙, 좌회전 양수 또는 우회전 양수를 명확히 전환 뒤 항상 속도와 요 레이트와 함께 델타를 기록하여 모델과 실제의 일치를 점검해야 합니다. 차량이 빠르게 움직일 때 바퀴는 항상 차체가 향하는 방향과 정확히 일치하여 구르지 않습니다. 이 차이를 우리는 슬립이라고 부릅니다. 세 가지 주요 형태가 있습니다. 첫째, 사이드 슬립각 베타입니다. 차량 전체가 옆으로 미끄러질 때 나타나며 이때 차량의 속도 벡터가 차량의 X축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둘째, 타이어 슬립각 알파입니다. 이는 각 바퀴에서 발생하며 타이어의 실제 회전 방향과 진행 방향 사이의 각도를 의미합니다. 이 알파각이 바로 코너링을 가능하게 하는 횡방향 힘을 만들어냅니다. 마지막으로 휠 슬립비 S는 바퀴의 회전 속도가 차량의 실제 속도와 다를 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급가속이나 제동 시 휠이 헛도는 현상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세 가지 슬립 요소를 이해하면 차량이 미끄러지면서도 제어될 수 있는 이유와 접지력의 중요성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러한 차량 상태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여러 종류의 센서에 의존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GPS, 즉 위성항법 시스템으로 차량의 지구상 절대 위치를 제공합니다. 다음으로 오도메트리 센서를 사용합니다. 자이로미터나 휠 속도 센서 등이 이에 해당하며 회전량, 방향, 이동 거리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카메라나 라이더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들은 시각적으로 또는 레이저 스캔 방식으로 주변 환경을 인식합니다. 하나의 센서만으로는 불완전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는 여러 센서의 정보를 융합, 퓨전하여 더 정확한 차량 상태를 추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엔지니어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 중 하나는 바로 차량 상태를 시각화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숫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그래프로 표현하여 변화 추세를 확인해야 합니다. 시간에 따라 속도, 방향, 조향각 등을 비교하면 진동이나 급격한 이상 신호 같은 문제를 빠르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Plot Juggler, Matplotlib, RQTplot 같은 도구를 이용하면 성능 분석, 오차 계산, 신호 해석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즉, 좋은 엔지니어는 데이터를 단순히 모으는 사람이 아니라 시각화를 통해 그 의미를 읽어내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차량의 상태가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측정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 왜 차량의 동역학을 모델링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다뤄보겠습니다. 이 Vehicle Dynamics 모델링 단원에서는 차량이 어떻게 움직이고 조향이나 가속 같은 입력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살펴봅니다. 이 단원을 마치면 단순히 차량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것을 넘어서 그 움직임을 예측하고
설명할 수 있는 모델링의 원리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차량의 상태가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측정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 왜 차량의 동역학을 모델링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다뤄보겠습니다. 이 Vehicle Dynamics 모델링 단원에서는 차량이 어떻게 움직이고 조향이나 가속 같은 인력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살펴봅니다. 이 단원을 마치면 단순히 차량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것을 넘어서 그 움직임을 예측하고 설명할 수 있는 모델링의 원리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모델링을 이해하기 위해 차량을 하나의 동적 시스템, 다이내믹 시스템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 시스템은 입력 인풋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조향각이나 모터 토크 같은 값이죠. 그리고 출력, 아웃풋을 만들어냅니다. 차량의 속도, 가속도 혹은 회전 거동 같은 것들입니다. 이 입력과 출력을 연결해 주는 것이 바로 단순화된 표현, simplified representation, 즉 차량 동역학 모델, Vehicle Dynamics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보통 미분 방정식, differential equations나 특성 곡선, characteristic curve로 표현되며 차량이 외부 힘과 인력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수학적으로 설명합니다. 물론 모델은 항상 현실과 약간의 차이를 가집니다. 하지만 모델이 실제 물리적 거동을 잘 반영할수록 우리는 더 정확한 예측과 더 안정적인 제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시스템 다이나믹스, 즉 시스템 동역학이라고 부르는 개념을 자세히 살펴봅시다. 이것은 어떤 시스템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하나의 동적 시스템, 다이나믹 시스템은 보통 두 개의 주요 신호 사이의 관계로 표현됩니다. 바로 입력, U과 출력 Y입니다. 이 관계는 일반적으로 상미분 방정식,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 ODE 형태로 나타납니다. 시스템 내부에는 상태 변수, State Variables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를 X로 표기하며 시스템의 내부 상태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경우 X는 위치, 속도, 주행 방향과 같은 변수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X. AX 플러스 BU, Y CX. 각 항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시스템 매트릭스는 상태 변수들이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나타냅니다. B. 인풋 매트릭스는 외부 입력이 시스템 상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보여줍니다. C. 아웃풋 매트릭스는 내부 상태 중 어떤 값을 외부에서 관측하거나 측정할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이 두 식은 시스템을 구성하는 두 핵심 방정식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시스템 동역학 방정식, 시스템 다이나믹스 이퀘이션으로 입력과 초기 상태에 따라 시스템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설명합니다. 두 번째는 출력 방정식, 아웃풋 이퀘이션으로 내부 상태와 실제로 관찰되는 출력 사이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요약하자면 이것이 모든 동적 시스템 모델의 기본 구조입니다. 간단한 기계 모델에서부터 복잡한 차량 동역학까지 모두 이 수학적 틀 위에서 만들어집니다. 이제 일반적인 비선형 모델을 선형 형태로 단순화해 보겠습니다. 이 선형 시스템에서는 관계를 상수 행렬 A, B, C로 근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상태 방정식, state equation은 x. 이퀄더니 A, X 플러스 BU, 그리고 출력 방정식은 Y 이퀄을 CX로 표현됩니다. 여기서 N은 시스템 행렬 시스템으로 상태 변수들 간의 상호작용을 나타냅니다. 입력이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정의합니다. C는 출력 행렬, 아웃풋 매트릭스로 어떤 상태를 외부에서 관찰할 수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방정식의 시간 t가 명시적으로 포함되기도 합니다. 즉, x. 이퀄더니 fxut처럼 표현되지요. 이것은 시스템의 거동이 시간에 따라 변한다, 타임 베어링 시스템인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주행 중 노면 마찰 개수가 달라지거나 연료 소모로 차량 질량이 변하는 상황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반대로 A, B 행렬이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면 그 시스템은 시간 불변, 타임 인베리언트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이 경우는 제어 설계나 시뮬레이션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며 차량의 응답을 훨씬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시간이 포함되지 않은 첫 번째 형태는 고정된 시스템,
시간이 포함된 두 번째 형태는 환경이나 매개 변수가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시스템을 나타냅니다. 이제 차량 동역학 모델의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통적인 해석적 애널리티컬 모델부터 시작합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모델의 매개 변수 수가 많아질수록 가로축, 모델의 정확도, 세로축 높아지지만 동시에 복잡도와 계산량도 커집니다. 가장 단순한 형태는 단일 트랙 모델, 싱글 트랙 모델 또는 자전거 모델, 바이스클 모델입니다. 좌우 바퀴를 각각 하나의 축으로 단순화하여 적은 수의 방정식으로 차량 전체 거동을 근사합니다. 이 모델은 단순하지만 제어 설계와 자율주행 연구에 매우 널리 사용됩니다. 다음은 이중 트랙 모델, 더블 트랙 모델입니다. 좌우 바퀴를 구분하여 더 정밀한 회전, 제동, 타이어 거동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다물체 시뮬레이션, 멀티버디 시뮬레이션입니다. 서스펜션, 조향, 구동계 등 세부 부품을 포함한 복잡한 미델로 현실적인 움직임을 매우 잘 재현합니다. 마지막으로 유한 요소 시뮬레이션, 파이나이트 엘레먼트 시뮬레이션은 차체나 타이어 접지변 등 세부 부품의 변형까지 계산하는 수준의 모델입니다. 정확도는 매우 높지만 계산량이 커서 주로 오프라인 분석이나 설계 검증 단계에서 사용됩니다. 정리하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정확도는 높아지지만 실시간성은 떨어집니다. 따라서 목표가 제어 설계인지, 시뮬레이션인지 혹은 설계 검증인지에 따라 적절한 모델 복잡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물리 기반의 해석적 모델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머신러닝 기반 모델, 데이터 드리븐 모델과 물리 데이터 융합 모델, 하이브리드 모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왼쪽의 애널리티컬 모델은 다음 상태를 완전히 물리 법칙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매개 변수 θ AM은 물리 공식과 운동 방정식으로부터 정해집니다. 두 번째 데이터 기반 모델, 데이터 드리븐 모델은 물리식 없이 데이터를 통해 직접 학습합니다. 즉, 현재 상태에서 다음 상태를 예측하는 관계를 뉴럴 네트워크가 학습합니다. 다만 물리적 제약이 없기 때문에 학습 데이터 범위를 벗어나면 비현실적인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보완한 것이 레지듀얼 피직스 모델입니다. 먼저 물리 엔진이 기본 동작을 계산하고 그 위에 뉴럴 네트워크가 잔여 오차, 레지듀얼, 즉 물리 모델이 작지 못한 부분만 보정합니다. 그래서 정확도와 일반화 능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이브리드 모델. 하이브리드 모델은 물리 기반과 뉴럴 네트워크 기반을 하나의 통합 시뮬레이터로 결합한 형태입니다. 두 매개 변수 θ AM과 θ NN이 함께 학습되며 물리적 해석 가능성과 데이터 적응성을 동시에 달성합니다. 이러한 하이브리드 방식은 최근 자율주행 연구에서 매우 활발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확도, 해석 가능성, 데이터 효율성의 균형을 모두 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단일 트랙 모델, 싱글 트랙 모델, 즉 자전거 모델, 바이시클 모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델은 차량 동역학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복잡한 차량의 움직임을 단순한 구조로 표현합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제어와 시뮬레이션에 필요한 가로 및 세로 거동을 매우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단일 트랙 모델은 몇 가지 단순화된 가정을 바탕으로 합니다. 첫째, 한 축의 좌우 바퀴를 하나로 합쳐서 표현합니다. 그래서 단일 트랙, 싱글 트랙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둘째, 무게중심, Center of Gravity는 도로면 높이에 있다고 가정합니다. 즉, 실제 차량에서는 차체가 바닥보다 약간 위에 있어서 높이 차이가 존재하지만 모델에서는 단순화를 위해 무게중심이 도로 위에 바로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차량의 움직임을 2차원 평면에서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셋째, 롤링 좌우 기울어짐, 피칭 앞뒤 흔들림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차량이 코너를 돌 때 바깥쪽으로 기울거나 가속할 때 앞이 들리고 브레이크를 밟을 때 앞이 숙이는 현상을 모두 무시합니다. 결국 우리는 차량의 움직임을 수평면 XY 플레인에서만 다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넷째, 좌우 바퀴에 걸리는 하중의 차이도 무시합니다. 즉, 코너링 시 바깥쪽 바퀴에 하중이 더 실리는 현실적인 현상은 고려하지 않고 모든 바퀴가 동일한 하중을 받는다고 단순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직 운동,
vertical dynamics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즉, 노면 요철이나 서스펜션의 상하 움직임 같은 위아래 방향의 진동은 완전히 제외합니다. 그래서 차량은 마치 완전히 평평한 바닥 위를 미끄러지듯 움직이는 2D 물체로 표현됩니다. 이 모든 단순화는 차량의 움직임을 3차원, 3D에 아니라 수평면 위의 2차원, 2D 문제로 바꾸기 위한 것입니다. 덕분에 수식이 훨씬 단순해지고 제어 알고리즘을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이제 기구학적 단일 트랙 모델, 키네마틱 싱글 트랙 모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델은 차량의 거동을 설명할 때 물리적인 힘보다는 기하학적 관계, 지오메트리와 운동학, 키네마틱에 초점을 맞춥니다. 즉 타이어의 동력학, 타이어 다이나믹스는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횡력, 라터럴 포스, 횡가속도, 라터럴 액셀러레이션, 그리고 슬립각, 슬립 앵걸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 세 가지 용어를 조금 자세히 설명해 볼까요? 먼저 횡력, 라터럴 포스는 타이어가 옆으로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 노면과 마찰하면서 생기는 가로 방향의 힘입니다. 예를 들어 차량이 커브를 돌 때 타이어는 바깥쪽으로 밀리려는 원심력을 버티기 위해 노면을 비비듯이 마찰합니다. 이때 타이어에 생기는 가로 방향의 저항이 바로 횡력입니다. 횡가속도, 라터럴 액셀러레이션은 이 횡력 때문에 차량의 질량이 받는 가로 방향의 가속도를 말합니다. 즉, 자동차가 코너를 돌 때 몸이 바깥쪽으로 밀리는 느낌, 그게 바로 횡가속도가 존재한다는 신호입니다. 마지막으로 슬립각은 타이어가 굴러가는 방향과 실제 차량이 이동하는 방향 사이의 작은 각도 차이입니다. 즉, 타이어가 완벽히 미끄러지지 않더라도 앞바퀴가 살짝 다른 방향을 가리키며 마찰로 버티는 각도가 바로 슬립각입니다. 하지만 기구학적 모델, 키네마틱 모델은 이런 복잡한 힘의 상호작용을 모두 무시합니다. 바퀴는 단지 구르기만 하고 미끄러지지도 비틀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차량은 완벽하게 도로 위를 미끄럼 없이 움직인다고 가정합니다. 이 단순화 덕분에 계산이 훨씬 간단해지고 저속이나 좁은 공간에서의 움직임을 시뮬레이션하기에 충분히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 차선 추종, 주차, 정밀 제어 같은 상황에서 매우 잘 작동합니다. 그리고 아커만 조향, 아커만 스티어링 원리란? 이제 이 모델에서 차량이 어떻게 회전하는지도 알아봅시다. 아커만 조향, 아커만 스티어링은 차량의 모든 바퀴가 하나의 회전 중심을 공유한다는 원리를 따릅니다. 즉, 차량이 커브를 돌 때 4개의 바퀴는 각각 다른 반경의 원을 그리지만 그 원들은 모두 하나의 공통된 중심점, 즉 즉시 회전 중심, instantaneous center of rotation을 중심으로 회전합니다. 이 개념 덕분에 바퀴는 미끄러지지 않고 부드럽게 회전할 수 있습니다. 아커만 조향은 실제 자동차 조향 장치의 기본 설계 원리로 저속 주행에서 타이어 마모를 줄이고 회전 반경을 최소화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그림을 보면서 기구학적 단일 트랙 모델, 키네마틱 싱글 트랙 모델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을 보면 차량이 2개의 바퀴로 단순화되어 있습니다. 앞바퀴 하나, 뒷바퀴 하나만 표시되어 있죠. 이렇게 좌우 바퀴를 하나로 합쳐 표현했기 때문에 단일 트랙, 싱글 트랙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앞바퀴에는 델타라는 각도가 표시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조향각, 스티어링 앵걸입니다. 즉, 차량이 회전할 때 앞바퀴의 방향이 곧 주행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차량의 속도는 화살표 V로 표시되어 있고 이 벡터는 차량의 진행 방향과 일치합니다. 또한 그릭 문자, 사이파이는 차량이 전체 좌표축에 대해 어떤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차량의 방향각, 헤딩 앵걸입니다. 앞뒤 바퀴 사이의 거리는 LW사이, 즉 축간 거리, 휠베이스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값은 차량의 회전 반경과 거동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기하학적 변수입니다. 이 모델이 기구학적, 키네마틱 모델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타이어에 작용하는 복잡한 힘과 변형을 모두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즉 타이어는 미끄러지지 않고 완벽하게 구른다고 가정합니다. 따라서 횡력, 라터럴 포스, 횡가속도, 라터럴 액셀러레이션, 슬립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단순화 덕분에 차량의 움직임은 조향 기하학, 스티어링 지오메트리만으로 결정됩니다. 앞바퀴와 뒷바퀴는 모두 하나의 즉시 회전 중심, instantaneous center of rotation을 기준으로 원을 그리며 회전한다고 보는 것이죠. 그림에서 이 회전 중심은 차량 바깥쪽에 있는 한 점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개념은 아커만 조향, 아커만 스티어링 원리를 따릅니다.
모든 바퀴의 중심선을 연장하면 그 선들이 하나의 공통된 점에서 만나도록 설계되어 있죠. 이렇게 하면 바퀴가 미끄러지지 않고 부드럽게 회전할 수 있습니다. 이 가정은 저속주행이나 급한 회전 또는 정밀 제어 상황에서 매우 잘 들어맞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은 자율주행차의 경로 추종, path tracking, 주차 제어, 파킹 컨트롤 또는 저속 조향 시뮬레이션 등에 자주 사용됩니다. 정리하면 기구학적 단일 트랙 모델은 차량의 2차원 기하학적 움직임만을 단순하게 표현한 모델입니다. 타이어의 힘이나 마찰은 고려하지 않지만 차선 유지, 경로 추종, 자율주행 제어 알고리즘 설계의 기초 단계로는 충분히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제 기구학적 단일 트랙 모델, 키네마틱 싱글 트랙 모델의 상태 변수와 운동 방정식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개의 상태 변수를 정의합니다. X1은 차량의 X좌표, X2는 Y좌표, X3은 조향각, 즉 델타, X4는 속도 V, X5는 주행 방향각, 즉 사이입니다. 입력 변수는 2가지입니다. U1은 조향 속도, 즉 스티어링 레이트, U2는 둔가 속도, 즉 롱기튜디널 액셀러레이션입니다. 이제 상태 방정식을 살펴보겠습니다. X1점은 X4 곱하기 키사인 X5, X2점은 X4 곱하기 사인 X5, X3점은 F 스티어, 괄호 열고 X3, U1, 괄호 닫고, X4점은 F 괄호 열고 X4, U2, 괄호 닫고, X5점은 X4 나누기 LWB 곱하기 탄젠트 X3입니다. 여기서 LWB는 앞뒤 바퀴 사이 거리, 즉 축간 거리 휠베이스를 의미합니다. 즉 요속도, 여레이, 즉 차량이 회전하는 속도는 속도와 조향각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제 이 상태 방정식이 상미분 방정식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으로 표현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봅시다. 이 모델의 각 상태 변수, 예를 들어 위치, 속도, 방향각은 시간이 흐르면서 연속적으로 변화합니다. 상미분 방정식은 바로 그 변화율, rate of change를 표현한 식입니다. 시간이 조금 흐를 때 각 상태값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x1점 equal x4 곱하기 코사인 x5는 x좌표가 속도와 주행 방향각에 따라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를 나타냅니다. 여기서 기호는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방정식들은 현재의 상태를 직접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태가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설명하는 규칙입니다. 시뮬레이션에서는 이 식을 시간에 따라 적분, 인터그레이션하여 다음 시점의 위치, 속도, 방향을 계산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차량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결국 상미분 방정식은 시스템의 시간에 따른 진화, 에볼루션을 표현하는 수학적 언어입니다. 이 모델은 단순하지만 차량의 기하학적 특성, 조향, 그리고 주행 궤적 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보여주기 때문에 경로 추종, 자율주행 제어, 시뮬레이션 등에서 매우 널리 사용됩니다. 먼저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해봅시다. 왜 이번 모델에는 다이내믹이라는 단어가 붙을까요? 앞서 본 기구학적 모델, 키네마틱 기구는 단순히 차량의 기하학적 움직임만을 표현했습니다. 즉, 조향각과 속도에 따라 차량이 어떤 궤적을 그리는지를 다루었을 뿐 그 과정에서 작용하는 힘, force나 질량, mass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속주행이나 단순한 조향에는 충분했지만 고속주행이나 미끄러짐이 있는 상황에서는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동력학적 모델, 다이내믹 모델은 뉴턴의 운동 법칙, Newton's Laws of Motion에 기반하여 질량, 관성, 타이어가 만들어내는 횡력과 종력을 모두 포함합니다. 즉, 단순히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넘어서 왜 그렇게 움직이는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이내믹이라는 단어가 붙는 이유입니다. 이제 선형 타이어 모델, 리니어 타이어 모델을 포함한 동역학적 단일 트랙 모델, 다이내믹 싱글 트랙 모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전의 기구학 모델에서는 타이어 힘을 고려하지 않았지만 실제 차량의 거동에서는 타이어가 만들어내는 힘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동역학 모델은 언더스티어, 오버스티어, 타 같은 중요한 효과를 함께 다룹니다. 이를 설명하려면 타이어의 동역학적 특성, 타이어 다이내믹스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타이어는 2가지 주요한 힘을 만들어냅니다. 첫째, 횡력 내터럴 포스,
코너를 돌 때 옆으로 작용하는 힘. 둘째, 종력 longitudinal force. 가속이나 제동 시 앞뒤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입니다. 타이어가 낼 수 있는 최대 힘은 노면과의 마찰 계수, friction coefficient, 즉 뮤에 따라 달라집니다. 마찰 계수가 높을수록 노면을 더 강하게 잡고 더 큰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이제 선형 타이어 모델, 리니어 타이어 모델에서는 타이어의 횡력, lateral force, 슬립각 앵글 사이의 관계가 선형, 리니얼이라고 가정합니다. 즉, 타이어가 실제 진행 방향에서 약간 비스듬히 미끄러질 때 생기는 각도가 작을수록 그에 비례해서 횡력이 증가합니다. 이 관계는 코너링 강성, 코너링 스티프니스, 즉 C 또는 C sub S로 표현됩니다. 이 값은 슬립각이 조금 변할 때 타이어의 횡력이 얼마나 민감하게 변하는지를 나타냅니다. 오른쪽 그래프의 빨간 직선은 이 선형 관계를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정리하자면 선형 타이어 모델은 차량의 동적 거동, 다이내믹스를 훨씬 더 현실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이를 통해 조향, 속도, 그리고 타이어 접지력이 어떻게 차량의 안정성과 코너링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선형 타이어 모델, 리니어 타이어 모델을 그래프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왼쪽 그림을 보면 타이어에 작용하는 여러 힘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종방향 힘, longitudinal force, Fx, 횡반향 힘, lateral force, Fy, 그리고 노면으로부터 수직으로 작용하는 수직력, normal force입니다. 타이어가 실제 진행 방향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고 약간 비스듬히 미끄러질 때 생기는 각도를 슬립각, 슬립 앵글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 문자 알파로 표시됩니다. 이 슬립각이 생기면 타이어 표면과 노면 사이에 미세한 변형이 발생하고 그 결과 횡력, lateral force, Fy 만들어집니다. 슬립각이 커질수록 이 힘도 커지지만 일정한 한계까지만 증가합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 가로축은 슬립각 알파, 세로축은 횡력 Fy를 나타냅니다. 그래프의 초반부, 즉 빨간 선이 직선처럼 올라가는 구간이 바로 선형 구간, linear region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슬립각이 커질수록 횡력이 비례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선형 타이어 모델, 리니어 타이어 모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직선 구간의 기울기를 코너링 강성, 이스티스라고 부르고 기호로는 C알파로 표현합니다. 수식어로는 C알파 이꼴 Fy 2배 알파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즉, 슬립각이 델타 알파만큼 변할 때 횡력이 델타 Fy만큼 변하고 그 비율이 바로 코너링 강성입니다. 하지만 슬립각이 너무 커지면 타이어가 미끄러지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힘을 낼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곡선이 점점 평평해지거나 오히려 약간 감소하기도 합니다. 정리하자면 코너링 강성, 코너링 스티스는 타이어가 옆으로 미끄러지려는 움직임에 얼마나 강하게 저항하는지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선형 영역에서는 매우 예측 가능하지만 그 이후에는 비선형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때문에 다음 단계에서는 비선형 타이어 모델, 넌리니어 타이어 모델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제 비선형 타이어 모델, 넌리니어 타이어 모델을 포함한 동역학적 단일 트랙 모델, 다이나믹 싱글 트랙 모델을 살펴보겠습니다. 수식이 많고 복잡해 보이지만 여기서는 물리적인 핵심 원리에만 집중해 보겠습니다. 이 모델은 앞서 본 선형 타이어 모델, 리니어 타이어 모델의 확장판입니다. 이전에는 타이어 힘이 슬립각에 따라 직선적으로 리니얼리 증가한다고 가정했죠. 하지만 실제 타이어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슬립각이 커질수록 타이어의 반응은 비선형적, 넌리니어로 변합니다. 예를 들어 급커브를 돌거나 급제동 또는 드리프트 상황에서는 타이어 힘이 일정하게 증가하지 않고 포화 세츄레이션 되거나 감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모델에서는 앞뒤 타이어의 횡력, 즉 FSF와 FSR을 비선형 타이어 모델, 예를 들어 페이체카 매직 포뮬러를 이용해 계산합니다. 이 덕분에 실제 차량과 매우 유사한 거동을 재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주요 변수를 정리해 볼게요. X1, X2는 차량의 위치, X3는 조향각, X4는 전진 속도입니다. X5와 X6은 각각 요각, 요 앵글과 요 속입니다. 즉, 차량이 얼마나 빠르게 회전하고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새로운 변수 X7, 베타는 사이드 슬립각입니다. 이는 차량의 실제 이동 방향과 차체 방향이 얼마나 다른지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X8, X9는 앞바퀴와 뒷바퀴의 회전 속도로 브레이크 토크나 엔진 토크와 같은 힘의 영향을 반영합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방정식은 X6과 X7, 즉 요속, 요레이크와 사이드 슬립 값, 베타입니다. 먼저 X6, 요속을 보겠습니다. 요속은 차량이 수직축을 중심으로 얼마나 빨리 회전하는가를 나타냅니다. 이 식은 회전 운동의 뉴턴 제2법칙에서 유도됩니다. 즉, 요가속도 이꼴 회전 모멘트의 합, 즉 고형성 IZ. 여기서 회전 모멘트는 앞뒤 타이어의 횡력 차이로 발생합니다. 앞바퀴의 횡력이 크면 차량이 더 빠르게 회전하게 되고 이를 오버스티어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뒷바퀴의 횡력이 강하면 차량이 회전을 억제하게 되어 언더스티어 상태가 됩니다. 즉, 이 두 힘의 균형이 차량의 회전 특성을 결정합니다. 다음은 X7, 사이드 슬립 값, 베타입니다. 베타는 차량의 주행 방향과 차체 방향이 이루는 각도입니다. 즉, 차량이 코너를 돌 때 얼마나 옆으로 미끄러지고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이 각도는 두 가지 요인으로 변합니다. 하나는 회전 운동, 요 모션. 다른 하나는 횡력, 레터럴 포스입니다. 차량이 회전하면 차체 방향이 실제 이동 방향보다 빨리 바뀌고 이로 인해 사이드 슬립각이 변합니다. 동시에 타이어의 횡력이 차량을 옆으로 밀거나 잡아주면서 이 각도를 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베타의 미분 방정식은 회전 효과와 횡력 효과의 균형으로 구성됩니다. 요속이 빠를수록 베타는 급변하고 횡력이 강할수록 차량은 더 안정적으로 방향을 유지합니다. 즉, X6는 차량이 얼마나 빠르게 회전하는가, X2는 회전 중에 얼마나 미끄러지는가를 나타냅니다. 이 두 값이 함께 차량의 코너링 안정성을 결정짓습니다. 결국 이 모델 전체는 차량의 질량, 회전 관성, 그리고 비선형 타이어 힘을 모두 결합한 뉴턴 운동 방정식의 지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조향각이 슬립각을 바꾸고 슬립각이 타이어 힘을 결정하며 타이어 힘이 횡가 속도와 회전 운동을 만듭니다. 이 비선형 단일 트랙 모델, 실제 차량 시뮬레이터나 전자식 안정화 제어 ESC, 모델 예측 제어 MPC와 같은 고급 제어 알고리즘의 기초 모델로 널리 활용됩니다. 이제 비선형 타이어 모델, 넌리니어 타이어 모델을 포함한 동력학적 단일 트랙 모델, 다이나믹 싱글 트랙 모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델은 이전의 선형 타이어 모델, 리니어 타이어 모델을 기반으로 하지만 그때 사용했던 여러 단순화 과정을 제거했습니다. 선형 모델에서는 슬립각이 작고 타이어 힘이 슬립각에 비례한다, 즉 선형적 리니어이라고 가정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차량이 급회전하거나 급가속, 급제동할 때는 이 가정이 더 이상 성립하지 않습니다. 타이어는 비선형적으로 넌리니얼리 거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모델에서는 앞뒤바퀴 각각에 대해 횡력, 레터럴 포스와 종력, 롱지투디널 포스를 모두 고려합니다. 작은 각도 근사를 사용하지 않고 타이어 힘은 슬립각, 슬립 앵글과 슬립 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 타이어의 횡력, 즉 F여인은 슬립각 알파가 커질수록 처음에는 증가하지만 일정 수준 이후에는 점점 포합, 세츄레이션 되어 더 이상 커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선형 타이어 특성입니다. 이러한 특성을 표현하기 위해 페이케이제 매직 포뮬러나 피알라 모델과 같은 경험적 타이어 모델이 사용됩니다. 이 모델들은 실제 타이어 데이터를 수학적으로 근사하여 슬립과 하중, 마찰 조건에 따른 타이어 힘의 변화를 시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모델이 차량의 거동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상태 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X1과 X2는 차량의 위치, X3은 조향각, X4는 전진 속도, X5는 요각, 여 앵글, X6는 요속, 여 레이트입니다. 새로운 변수 X7, 베타는 사이드 슬립각입니다. 이 값은 차량의 주행 방향과 차체의 방향이 얼마나 다른지를 나타냅니다. 즉, 차량이 얼마나 옆으로 미끄러지고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X8, X9는 앞바퀴와 뒷바퀴의 회전 속도, wheel speed로 제동 토크와 엔진 토크, 그리고 구동력을 표현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중에서도 핵심은 X6, 여 레이트과 X7, 사이드 슬립값 베타입니다. 먼저 요속 방정식 X6던은 회전 운동의 뉴턴 법칙에서 유도됩니다. 요 가속도는 앞뒤 타이어의 횡력 차이로 생기는 회전 모멘트를 요 관성 IZ로 나눈 값입니다. 앞바퀴 힘이 크면 차량이 더 빠르게 회전해 오버스티어,
뒷바퀴 힘이 크면 회전이 억제되어 언더스티어가 발생합니다. 다음으로 사이드 슬립값 X7더는 차량이 회전할 때 옆으로 미끄러지는 정도를 나타냅니다. 이 값은 요속과 타이어 힘의 영향을 모두 받습니다. 하나는 회전으로 인한 방향 변화, 다른 하나는 횡력과 주양, 속도에 의한 측면 이동입니다. 즉 X6는 차량이 얼마나 빠르게 회전하는가, X7은 차량이 얼마나 옆으로 미끄러지는가를 결정합니다. 이 두 값이 함께 차량의 코너링 안정성과 자세를 설명합니다. 따라서 복잡한 식을 외우기보다 이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조향각이 슬립각을 바꾸고 슬립각이 타이어 힘을 만들며 타이어 힘이 회전 운동과 미끄러짐을 유발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모여 차량의 거동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 비선형 단일 트랙 모델은 실제 차량 시뮬레이터나 전자식 안정화 제어, ESC, 모델 예측 제어, MPC와 같은 고급 제어 알고리즘의 기반이 되는 모델입니다. 이제 다물체 차량 모델, 멀티버디 모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델은 단일 트랙 모델보다 한 단계 발전된 형태로 차량을 여러 개의 독립된 구성 요소로 표현합니다. 여기서는 각 바퀴를 개별적으로 모델링합니다. 특히 스프렁 질량, 스프렁 매스과 언스프렁 질량, 언스프렁 매스를 분리해서 표현합니다. 먼저 스프렁 질량, 스프렁 매스는 서스펜션 위에 있는 모든 부분을 말합니다. 즉, 차체, 버디, 엔진, 합승자 등이 포함됩니다. 이 부분은 스프링과 댐퍼 위에 올라있기 때문에 노면 충격을 완화하면서 천천히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반면 언스프렁 질량, 언스프렁 매스는 서스펜션 아래쪽에 있는 부품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바퀴, 타이어, 허브, 그리고 서스펜션 하단부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 부분은 노면과 직접 맞닿아 있기 때문에 도로 요철이나 진동에 훨씬 빠르게 반응합니다. 이 두 질량을 구분해서 모델링하면 노면에서 발생한 충격이나 진동이 어떻게 서스펜션을 통해 차체로 전달되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승차감과 주행 안정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정확히 분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바퀴는 고유한 하중, wheel load와 행력, 종력, lateral and longitudinal force에 작용합니다. 이를 통해 앞바퀴가 가속, 제동 또는 코너링 상황에서 어떻게 다르게 반응하는지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모델에서는 무게중심, center of gravity, 이 도로 위 일정 높이에 위치합니다. 그로 인해 차량은 롤링, 피칭, 그리고 좌우나 전후 바퀴 간의 하중 이동, load transfer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수직 동력학, vertical dynamics, 서스펜션이 압축되거나 복원되는 과정, 그리고 타이어가 노면과 상호작용하는 효과도 포함됩니다. 타이어는 여전히 비선형 타이어 모델, non-linear tire 미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페이제가 또는 피알라 모델처럼 실제 데이터를 반영할 수 있죠. 결국 이 다물체 모델은 차량의 3차원 움직임을 훨씬 더 현실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컬심이나 아담스카 같은 고정 휠 차량 시뮬레이터에서 널리 활용됩니다. 이제 차량 동역항 모델의 활용 사례, 유스 케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차량 동역항 시뮬레이션입니다. 이 모델을 이용해 시뮬레이터 안에서 실제 차량의 거동을 현실적으로 재현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제어 알고리즘을 안전하게 시험하고 현장 적용 전에 검증할 수 있습니다. 둘째, 상태 추정, state estimation입니다. 센서 데이터와 차량 모델을 결합하여 차량의 속도, 요속, 슬립각과 같은 상태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직접 측정하기 어려운 값들도 모델을 통해 추정할 수 있죠. 셋째, 행동 예측, behavior prediction입니다. 주변 차량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어떻게 반응할지를 미리 예측합니다. 자율주행과 충돌 회피 알고리즘의 핵심 요소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델 기반 제어, 모델 베이스드 컨트롤 알고리즘입니다. 대표적으로 모델 예측 제어, MPC와 모델 기반 강화 학습, 모델 베이스드 reinforcement learning이 있습니다. 이들은 차량 모델을 이용해 미래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그에 맞게 제어 입력을 최적화합니다. 요약하자면 차량 동역항 모델은 단순한 물리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시뮬레이션, 추정, 예측, 제어 이 네 가지 핵심 기능을 모두 연결하는 기반 기술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차량의 동역항 모델을 기고학적, 선형, 비선형, 그리고 다물체 모델로 확장하는 과정을 배웠습니다. 이제 실제로 이러한 모델들이 주행 중에 어떻게 다르게 동작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예제에서는 세 가지 모델, 기고학적 단일 트랙 모델,
동역학적 단일 트랙 모델, 그리고 다물체 모델을 비교합니다. 차량이 코너를 돌거나 가속하거나 제동할 때 각 모델이 얼마나 현실적인 거동을 보여주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코너링 예제에서는 차량 무게중심의 이동 경로와 슬립각의 변화를 비교합니다. 이때 모델의 복잡도에 따라 예측된 궤적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언더스티어와 오버스티어 예제에서는 가속과 제동에 따른 하중 이동이 차량의 궤적, 슬립각, 그리고 차체의 회전, 여과 기울기, 피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세 가지 시뮬레이션을 통해 앞서 배운 수학적 모델이 실제 주행 거동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코너링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왼쪽 그래프는 차량의 무게중심 궤적, 즉 XY 평면에서의 이동 경로를 보여줍니다. 이 그래프에는 세 가지 모델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기구학적 단일 트랙 모델, KS, 동역학적 단일 트랙 모델, ST, 그리고 다물체 모델, MB입니다. 처음에는 세 모델의 궤적이 거의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차량이 코너 구간으로 진입하면 곡률, 커버처, 즉 궤적이 휘어지는 정도가 점점 커집니다. 이 말은 곡선의 반지름이 작아지면서 더 급한 코너를 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X좌표가 커진다. 즉 차량이 앞으로 진행한다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X가 커질수록 코너가 급해진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코너의 급함은 X값 자체로 결정되지 않고 궤적의 형태, 다시 말해 Y가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가, 즉 기울기, dydx나 곡률 반경, radius of curvature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곡률이 커질수록 코너는 더 급해지는 것이죠. 이제 그래프로 돌아가서 이 시점부터 기구학적 모델은 실제 차량 궤적에서 점차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이 단순 모델이 타이어의 횡력, lateral force와 관성 효과, inertial effect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슬립각 페타의 시간 변화를 보여줍니다. 단일 트랙 모델은 슬립각이 거의 직선적으로 증가하지만 가물체 모델은 처음에 빠르게 증가하다가 최대값을 찍은 후 다시 감소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중이동, 로드 트랜스퍼과 타이어 포화, 세츄레이션으로 인한 비선형 거동입니다. 요약하자면 모델이 복잡해질수록 실제 코너링 시 차량의 궤적과 슬립각 변화를 더 정확하게 재현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언더스티어와 오버스티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현상은 차량이 코너를 돌 때 자주 나타나는 대표적인 거동입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면 가속, 코스팅, 제동 세 가지 주행 상태에서 차량 무게중심의 이동 궤적이 비교되어 있습니다. 먼저 가속 액셀러레이션 할 때를 보겠습니다. 곡선이 바깥쪽으로 크게 벌어집니다. 이것이 언더스티어입니다. 가속하면서 차량의 무게가 뒤로 이동하고 그 결과 앞바퀴의 접지력이 줄어듭니다. 앞바퀴가 노면을 충분히 잡지 못하니 차량이 운전자가 돌리고자 한 방향보다 덜 돌아가게 됩니다. 즉, 차가 바깥쪽으로 밀려나가는 느낌이 들죠. 반대로 제동이다. 그때 상황이 달라집니다. 무게가 앞으로 쏠리면서 깃바퀴의 그립이 줄어듭니다. 이거를 무게가 앞으로 쏠림으로 밀려나가는 느낌, 이것이 오버스티어입니다.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차 뒤가 미끄러지며 회전이 과도해지는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가운데의 코스팅일은 가속이나 제동이 없는 중립 상태로 가장 안정된 균형 상태를 보여줍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슬립각 베타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제동 시에는 베타가 양의 방향으로 증가하며 이때 차량의 뒤가 바깥으로 밀려나 오버스티어가 발생합니다. 가속 시에는 베타가 음의 방향으로 줄어들어 앞바퀴가 밀리는 언더스티어가 생깁니다. 요약하자면 앞바퀴의 접지력이 줄면 언더스티어, 뒷바퀴의 접지력이 줄면 오버스티어입니다. 이 두 현상은 차량의 안정성, 스타빌리티와 조향 제어 컨트롤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번에는 차량의 회전 방향 여와 차체의 앞뒤 기울기, 피치 거동을 가속, 코스팅, 제동 이 세 가지 상태에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요각, 기호로 풋사이를 보겠습니다. 차량이 코너를 돌 때 수평면에서 좌우로 얼마나 회전하는가를 나타냅니다. 즉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 차량의 진행 방향, 다시 말해 헤딩 얼마나 바뀌는지를 보여줍니다. 차량이 직진할 때는 요각이 0입니다. 양의 요각은 반시계 방향,
즉 좌회전을 의미하고 음의 요각은 시계 방향, 즉 우회전을 뜻합니다. 요속, 즉 푸사이 도트는 이 각도가 시간에 따라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가, 즉 차량이 얼마나 빠르게 회전하고 있는가를 나타냅니다. 이제 왼쪽 그래프를 봅시다. 가속, 코스팅, 제동 상태에서 요각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가속 시에는 요속이 작아져서 차량이 더 천천히 회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언더스티어입니다. 가속하면서 하중이 뒤로 이동해 앞바퀴의 접지력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제동 시에는 요속이 커져 차량이 더 빠르게 회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버스티어입니다. 하중이 앞으로 쏠리면서 뒷바퀴의 그립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가운데의 코스팅 상태는 가속이나 제동이 없어 균형 잡힌 회전 거동을 보입니다. 이제 오른쪽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여기는 피치각, 즉 차량의 앞뒤 기울기를 나타냅니다. 가속할 때는 앞부분이 들리고 뒷부분이 눌리면서 양의 피치가 생깁니다. 제동할 때는 반대로 앞이 숙여지고 뒷부분이 들리면서 음의 피치가 생깁니다. 코스팅 상태에서는 거의 평평하게 유지되어 가장 안정적인 자세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요와 피치의 변화는 하중 이동, 로드 트랜스펄이 차량의 조향 균형과 주행 안정성입니다. 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를 잘 설명해 줍니다. 이제 이번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차량의 상태 변수는 단순히 X, Y 좌표만이 아닙니다. 요각, 여앵글, 슬립각, 그리고 타이어의 거동까지 포함해야 실제 차량의 움직임을 정확히 표현할 수 있습니다. 둘째, 선형 모델, 리니어 모델은 계산이 단순하고 분석이 쉽지만 비선형 모델이나 가물체 모델은 실제 차량의 복잡한 거동, 즉 빠른 조향이나 급가속 상황에서의 현실적인 움직임을 더 잘 반영합니다. 셋째, 하중 이동, 로드 트랜스퍼, 언더스티어와 오버스티어의 근본 원인입니다. 이 개념이 바로 차량의 코너링 안정성과 조향 균형을 결정합니다. 넷째, 프레넷 프레임, 즉 SD 좌표계는 도로 중심선을 따라 차량의 위치를 직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S는 주행거리, G는 중심선으로부터의 측량 편차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모델들은 상태 추정, State Estimation, Simulation, 그리고 모델 예측 제어, MPC와 같은 제어 알고리즘의 핵심 기반이 됩니다. 요약하자면 차량 상태와 동역학을 이해하는 것은 자율주행 시스템을 설계하는 첫 걸음입니다.